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김정은 내달 중국 전승절 참석,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음 달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라는 건데 다음 달이라고 하지만 날짜로 보면 다음 달 3일이죠. 다음 주에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다라는 겁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5일 뒤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근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만 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고요. 26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외교 무대 데뷔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특히나 여기에 또 누가 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푸틴과 천안문에 나란히 선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26개 나라 중에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주최자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온다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다시 말해서 북중러가 다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게 되는 거죠. 요즘 북러가 친해지면서 이 북중이 소원해진 거 아니야? 라니까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한 자리에 모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과연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은행에도 배상 책임 물린다. 네, 보이스피싱 이 전화 안 받아본 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정말 기승이죠. 피해액이 작년 요맘때 대비 딱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만큼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책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포 통장 활용되고 하는 만큼 관련해서 이 은행에 이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건데 다음 장이 바로 들어왔네요. 국민일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은행 이통사에 책임을 묻는다. 은행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화를 걸 땐 불법으로 개통된 대포폰으로 보통 전화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기까지 길목마다 다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서 눈 뜨고도 통장이 털리는 세상이 된 만큼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통일교에서 1억 수수한 혐의입니다. 라는 거죠.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영장 실질 나 그냥 받을게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니, 김정은 얘기 좀 전에 했는데 김정은이네. 맞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그런데 주변이 푸릇푸릇해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군 훈련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도 풀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 이 왼쪽에 이쪽에도 지금 뭐 하나 삐죽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소총인 거고요. 여기 다 지금 길리슈트를 입고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도열해서 대기하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다라는 거죠. 군은 사실 365일 훈련을 하죠. 하는데 왜 유독 어제 점검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야 까불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 전승절 참석이 공개된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금거북입니다. 말로만 듣던 금거북이 왜 등장한 것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오늘 구속 기소 역대 영부인 중 첫 번째 사례다라는 거죠.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진즉에 예고를 했죠. 29일 날 이 김 여사에 대해서 이 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아마도 이게 담기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아마도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경미 변호사님, 김 여사 그동안 5번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다 진술 거부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는 주변인 진술이랑 증거만 가지고 오늘 기소를 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 위주로 일단은 기소가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결국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 그다음에 객관적인 물증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그 증권사 직원하고 녹취 파일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증거들을 위주로 아마 구속 기소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사실 김 여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또 하나하나 나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뒤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씀은 여러 가지 중에 증거가 지금 확보가 된 것이 분명이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녹취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기소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오늘 기소되는 그럼 김 여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진술 거부 김건희 측 재판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밑줄 좀 같이 볼까요?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재판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퉈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경미 변호사님, 요즘에는 정치권 인사들 이 재판받고 그럴 때 다 좀 이런 루트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김 여사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결국 묵비권을 검찰에서 행사하고 재판에 가서 요게 다투는 거, 이게 당사자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 전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진술 내용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정도의 그 입증이 안 돼도 검찰은 기소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기소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럼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을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 여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석을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이후에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이거는 좀 추측이지만 네. 병보석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검찰 단계, 특검 단계에서 이제 출석을 하는 모양새가 있어야만 이 수사에는 협조를 그래도 좀 했다.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지언정 일단은 출석을 했다라는 게 좀 보장이 돼야 나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특검에는 출석하는 모양새는 보였지만 진짜 다투는 거는 재판 단계에 가서 진행을 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일단 재판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병보석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소환 조사는 꼬박꼬박 응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측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 김 여사 쪽에서는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다, 기소할 줄 알았다, 그 재판에서 우리가 다 다퉈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소는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 밖에 오늘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튀어나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의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 키워드로 사진, 금거북이가 딱 하고 등장을 했죠. 금거북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 대체 금거북이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 밑줄 같이 볼까요? 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다가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걸로 추정이 되는 편지를 같이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하죠.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 김 여사 일가가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오빠 장모 댁에서도 나왔는데 일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온 보도 같이 볼까요?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됐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같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금고무기도 정확하게 한 10돈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10돈 금고무기 동생 걸로 추정이 되는 금고 안에서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고무기와 함께 이배용 위원장이 직접 쓴 걸로 보이는 그 편지도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서 그래서 압수수색이 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만약에 물론 지금 여기 추측이고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이면 또 매관매직 아니야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김건희 여사가 동생 집에 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그 압수수색 갔는데 거기서 캐비넷에서 그 금 거북이가 나온 거예요. 금 거북이가 뭐 10돈짜리 보통 하면 한 7,800만 원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옆에 이배용 지금 국가 그 교육위원장이잖아요. 옛날에 이화여대 총장도 하고 이쪽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네. 그분이 쓴 편지까지 같이 발견됐으니까 지금 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 교육위원장 맡는 대가로 금 거북이를 선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의혹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알았다면은 네. 이건 또 뇌물이 될 수 있고 또 몰랐다면은 아무리 사인이지만 저것도 범죄라 해서 완전히 벗어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이게 발견이 된 것까지만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상황들은 다 지금 특검이 의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것 혐의 정도의 추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최청일 교수님 지금 저희가 김 여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명품 가방이었는데 목걸이가 나왔고요. 목걸이까지인가 했는데 브로치랑 귀걸이도 3종 세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금거북이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저기 정리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아, 쭉 네. 했는데 그게 어디 적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은 건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인가요? 그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금거북이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라프 목걸이도 있고 그라프 귀걸이도 있고 브로치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보면서 말이죠. 글쎄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대통령 부인일 당시에 저런 걸 받았는지 뭐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받았을 확률이 높아 보이잖아요. 저렇게 가능했을까 저는 인식이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게다가 이제 금 거북이도 받고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관매직인 거죠. 옛날로 말하면 말이죠. 뇌물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뇌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공무원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될 때도 이제 뭐 알선수재로 이제 기소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긴 그런데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동생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오빠 얘기 나오고 오빠의 장모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 네. 동생 집에서 저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 수사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기소는 3가지 이제 법 위반으로 되는 건데 저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그 서모 씨도 있죠. 로봇갱 그것도 네. 있어요. 그건 뭐 시계를 사줬다는 거 아니니까 5천만 원짜리 시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계, 목걸이, 귀걸이, 뭐 브로치, 저기 금고북이 하여튼 몸에 달고 다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금거북이는 달고 다니진 않는데. 네. 달고 다니지 않죠. 거북이 네. 뭐 달고 다니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저런 걸 보면서 이제 고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진짜.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그래도 자신의 위상이 대통령이 남편인데 조금 하다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그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수호지심. 맹자가 말하는 사단 칠정에 공자한 맹자가 말하는 그것도 전혀 없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뭐 새삼스럽게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네. 참담하고 부끄럽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로. 네. 참담하고 부끄럽다. 고소가 지어진다. 고소가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근데 지금 보면 발견된 장소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사실 이게 동생이 좀 주로 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동생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요양병원에서도 가서 이제 이 발견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요양원에서
금거북이가 지금 나온 거고요. 목걸이는 목걸이 케이스가 오빠 장모 집에서 이 케이스가 발견이 돼서 추적을 해서 가다가 나왔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윤영걸 대표님 만약에 다른 거 받은 게 더 있어도 또 어딘가에 또 뭔가 이렇게 꽁꽁 여기 하나 좀 숨겨져 있으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에도 계속 특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으면은 아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참 안 받았어야죠. 지금 참담하기 그지없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그냥 아예 전을 펴놓고 받은 거잖아요.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받을 때는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이 귀걸이하고 브로치하고 주고받고 하니까 부회장한테 귀띔 했겠죠. 아주 좀 싸게 해도 그 잘하면 큰 거 하나 한 자리 건질 수 있어. 그래서 또 저렇게 한 거 아닐까요? 네, 물론 추측이고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자리나 다른 것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있죠. 그걸 여러 가지 특검 얘기 나올 때부터 좀 아예 잘 숨기든지 없애버리든지 했으면 저걸 아직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잊어버려서 저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자꾸 더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 볼 때마다 진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현직에서 저런 걸 받을 수가 있냐 말이죠. 네. 더구나 그걸 준 사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학교 총장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을 맡는 책임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최창렬 교수님도 윤영걸 대표님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참담하고 이런 아침입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살짝 이건 레토릭이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숨길 거면 잘 숨기지라는 말씀은 진짜 잘 숨기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표현의 방법인 겁니다. 진짜 잘 숨겨야지라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지금 여기 보이는 제 옆에 보이는 이 금거북이가 그럼 10돈이면 얼마야?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금거북이 10돈이면 얼마냐? 이 한 돈에 3.75g이죠. 10돈이면 37.5g.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금거북이 치고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0돈짜리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569만 원 정도다. 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한 돈이 56만 9,700, 한 57만 원쯤 됩니다. 그럼 10돈이면 570만 원. 근데 사실 요거보단 좀 더 나가지 않겠냐, 실제. 소매로 해서 살 때는 더 나가지 않겠냐. 말씀처럼 한 7, 800 정도 가진 않겠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데 관련해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봉관 회장이 조찬기도회 회장이고 이배용 위원장이 부회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자수하면서 나 뭐뭐 줬어요라고 얘기한 게 있죠. 뭐뭘 줬느냐, 얼마를 줬었느냐라는 같이 볼까요? 이봉관 회장이 내가 나토 3종 다 줬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줬다고 한 게 3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2천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 그리고 6,200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였습니다. 이걸 주면서 첫째 맞사위 이 공직을 청탁했다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1억 1천만 원가량인데 맞사위 공직을 요청을 하면서 1억 1천만 원을 주는 이영민 변호사님. 근데 교육위원장 자리는 560만 원이라고 치면 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어느 자리에 대한 대가로서 금액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냥 이걸 대가로 해서 뭔가 이제 자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총 지금 이제 그 서희건설에서 건넸다라는 금액이 지금 1억 1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뇌물 수수 이전에 이제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가면 최고형이 5년입니다. 네. 5년인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 공범으로 엮이면서 이게 만약에 뇌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1억 이상 수수를 했을 때는 최소형이 10년이거든요. 10년 이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이 뇌물이냐 아니냐가 계속해서 이제 그 특검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파고들고 있는 이유가
제명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이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뭐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인지수사의 범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애초에 몰랐던 겁니다. 몰랐는데 압수수색을 하다가 드러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래도 16개였는데 계속해서 뭐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 또 김예성 집사 의혹도 이제 인지수사로 튀어나왔고, 이 지금 이배용 지금 국가교육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다른 물증이 또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갈 길이 너무도 많이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금고보기가 나오고 이런 거 인지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처음에 김건희 특검이 출발을 했을 때 16개 혐의였었는데 그러면서 뒤에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었느냐. 추가적으로 인지되는 수사도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그래서 16개의 혐의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그 넘어가는 16개 플러스 알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알선수재로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뇌물로 적용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량이 거의 2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난다. 5년이냐 10년이냐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근데 이영민 변호사님 금액도 사실 관계가 있는 게 이봉관 회장은 1억이 넘게 지금 줬고요. 지금 이배용 이 위원장의 경우에는 500, 600 정도 의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건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형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억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억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형법에서 뇌물죄를 다루는데 1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라는 그 법률로 넘어가서 이제 형량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물론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 정도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형법상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뇌물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이제 공범으로 엮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물증, 그다음에 이제 뭐 엮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술 내용들, 이런 공무원하고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금거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의혹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창일 교수님. 아까 제가 살짝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금거부기가 하나만 있을까? 앞서서 말씀하신 시계가 그럼 하나만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고 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줬다 그러고 부회장도 줬다 그러고 그럼 이게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글쎄요. 근데 국가조찬기도에서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회잖아요. 국가조찬기도회. 그쵸. 근데 이 회장, 부회장 1호도 있었고 일단 그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사유로 이제 한 대가로 1억을 준 것 같아요. 서희건설 회장이 1억 1,000만 원 아까 얘기한 브로치 네. 귀걸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국가교육위원장은 569만 원. 현재 나온 걸로만 그런데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 국가교육위원장이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의 답변이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이거든요. 네. 근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장관급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1억이고 569만 원이니까 뭐가 있을 거다. 단순 더 추론한다. 있지 않겠느냐.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뭐 금거북이 저런 걸 주고받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서 너무 모르는데 저는 뭐 금으로 된 키 같은 건 뭐 들은 적이 있는데 금 반지 이런 거는 근데 저거 금 거북이로 저렇게 하는 건 처음 알았는데 저거만 나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저거만. 왜냐면 569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 그럼 1억 받는 게 기본인데 국가교육위원장인데 물론 뭐 이배용 씨가 뭐 대학 청년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이 어떤 특정한 직을 매수하고 그러는 건데 매관 매직이 뭡니까? 직을 돈으로 팔고 사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이게. 과거 부패 이 절대 군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제가 볼 때 뭐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저기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특검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는 게 명분을 얻어가는 거예요. 저러기 때문에 특검도 저도 말씀은 빨리 짧고 굵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계속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밝혀내야죠.
네.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특검이 이 특검 인원이 좀 증원이 되고 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데다 명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짧고 굵게 할래야 자꾸 뭐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어요. 뭔가 추가적인 게 있지 않겠냐는 의혹의 시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일단 김건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면서 오늘 기소하는 데에 요게 좀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이르면 오전 중에 김 여사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만 바쁘냐? 어제도 바빴었다라는 겁니다. 어젠 뭐가 있었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다음 기사 볼까요? 소환조사 하루 만에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제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소환조사 하루 만에. 그 관련해서 이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국힘 연찬회 중에 특검이 권성동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다. 어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소환조사 그러면 그냥 쇼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변호사님.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 나가서 적극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 왜 소명하고 뭐 이런 거 진술 같은 거 분석 안 하고 바로 다음 날 이 구속영장 청구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전에 이제 관련되는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불법 정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은 사람은 받았다라는 말을 잘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연결고리는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인데, 그럼 지금 통일교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관되게 이제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그쵸. 통일교 행사 지원 그런 명목으로 줬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그때 당시에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현금 다발에 대한 사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을 불러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본 것이죠. 확인을 네.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 근데 일관되게 전부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앞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당연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단계라서 꼭 뭐 조사를 했다고 해서 뭐 며칠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꼭 정해진 공식도 없고,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증거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특검에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고 이제 영장까지 청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얘기를 하고 진술한 걸 뭐 꼼꼼하게 살펴서 뭘 더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로 사실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줬어요라고 말하는 공여자, 준 사람인 윤영호 전 이 본부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 네. 윤 후보 위해서 써달라며 권성동에 1억 한학자 지시로 줬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이 윤영호 세계본부장 이 세계본부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당하게 해명을 했고 나는 그 대질 조사까지 요청을 했는데 묻지마 구속영장을 조울속으로 지금 청구를 한 거다.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결정이고 특검한테 수사란 진실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번에도 나는 스스로 영장심사 포기하겠습니다. 나 정말 억울해요.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부터 좀 볼게.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내가 내 입으로 대질 조사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본부장은 내가 줬어요라고 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나 안 받았다니까. 대질 조사합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면 보통 대질 조사를 하곤 하는데 특검은 왜 대질 조사를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하는지 여부도 사실은 뭐 특검이 판단할 부분이고, 네. 대질 조사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서로 진술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술만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불러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하. 진술에 더해서 다른 게 있다라면 대질 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신 있다는 거군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뭐 대질 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첩에서도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게 묘하게 이제 그 시점에 어쨌든 지금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적혀 있고 실제 그때도 만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 대질 조사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니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뭐 구속영장도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데도 왜 안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특검 입장에서는 진술만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린 증거를 갖고 있거든. 대질 조사 안 해도 돼라고 자신이 있는 거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죠. 나 이번에 스스로 영장 심사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특검 결백주장 권성동의 구속영장 청구 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현역 이제 의원일 때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원래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원래 붙이곤 하는데 이걸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포기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번에도냐?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이 위화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단의 그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또 무리한 그런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 인사청탁 혐의는 그럼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자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심리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희 그런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강원랜드 우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안기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 사실 강원랜드 사건 때 이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내가 심사 받겠습니다라고 갔었고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은 기각이 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불체포 특권은 어쨌거나 본인이 포기를 하긴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명분하고 실질적인 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명도 했었거든요. 네. 본인도 안 한 적이 있었고 강원랜드 사건 때문에. 네. 또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은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 안 해도 국회에서 넘어가면은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거나 마나 뻔해요, 결과는. 그럴 바에야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다가 포기 안 했잖아요. 그것처럼 차별화를 위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뭐 하지만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노리겠다. 뭐 이런 그 노림수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뇌물 정치자금법 이거는 영장 실질 심사가도 굉장히 사안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하고 점심 먹는 날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네. 1억
얘기가 있고 또 부인이 세계본부장 밑에 재정국장이거든요. 부인이 네. 세계본부장 부인이 네네. 그 사진을 돈다발 있는 사진을 또 휴대폰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포렌식에서 나왔죠. 사실 이런 것 같으면은 웬만하면은 뭐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 돈이 오가고는 확실하지 않으면은 정치인들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과거에 홍준표 의원도 네. 그 성완종 그 경남기업 그때도 그림 뇌물을 주고받을 때 벽에 있는 그림 위치가 틀리다고 그래서 무죄로 나왔거든요. 옛날에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나라종금이나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그거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통일교에서 돈을 준 거는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실질심사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네. 확실하게 특검이 증거를 대지를 못하면은 저거는 또 권 의원 자체도 또 검사 출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돈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준 게 건네진 게 확인이 안 되면 좀 많이들 이 무죄 추정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권 의원 이번 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 조사 안 하고 그냥 소환 조사하고 하루 만에 바로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한 특검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은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이 가졌던 비장의 카드가 서희것을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었어요. 목걸이, 실물 목걸이랑 같이. 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관련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통일교에서 이제 이게 어쨌든 그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서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결국 통일교의 그런 수뇌부들, 그러니까 윗선에서의 진술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지금 했거든요. 네. 참고인 조사를 했고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키가 될 부분이 결국 뭐 수뇌부 중에 누군가가 정말 통일교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취지의 뭔가가 제출을 하거나 진술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이 서희건설의 자수서에 그런 대비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치해 놓고 그냥 이제 통일교에서는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윤용호 세계본부장이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탈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윤용호 세계본부장이 일탈까지 하면서 이렇게 줬다라고 진술을 할 그런 유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본인이 정말로 이제 줬기 때문에 진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단번에 이제 영장까지도 청구를 한 걸로 볼 수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서희건설의 자수서만큼 뭔가 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검에서는 일단은 지금 확보된 것만으로도 뭔가 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차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만큼의 빅샷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다. 사실 이 통일교 쪽의 어떤 상당히 고위급 인물이 사실 그거는 윤 전 본부장의 얘기가 맞아요라고 뭘 더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더 빅샷이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특검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켜볼 대목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밀당 중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장동혁 형식 의제 중요 유보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셨어요. 라고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알림이라고 하면서 이 보도 문자를 좀 같이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공항 도착 후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지시한 바가 있다라고 지금 알림을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최창일 교수님,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방점이냐, 즉시 추진하라 지시하셨어요. 요게 방점이냐,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일단 즉시 추진하라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즉시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야당 대표는 1대1 회담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영수회담, 영수회담이란 뭐 이 단어에 대한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1대1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순방 결과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미 한일 그 부분을 이제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적 현안도 풀어나가는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일단 빨리 만나자. 왜냐면 그 전에 이 지금 회동이나 이런 데 대단히 인색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거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도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지도 회동에 대해서 큰 시비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일단 빨리 만납시다. 대통령이 공항 도착 후에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1대1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렇게 무슨 여럿이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야당의 어떤 요구를 수용할 때 이 만남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고,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저는 두 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빨리 만나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국민들에게 협치와 소통을 보여주는 거다. 아마 그 생각이 먼저 앞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거 저런 거보다 일단 좀 빨리 봅시다라는 데 좀 방점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는 제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제 연천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얘기를 하는데 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한 4-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영수회담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이 여야 지도부 만나자, 장동혁은 1대1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양쪽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여야 다 같이.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1대1로 당신과 나 둘만 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수회담이 보통 이 둘 간 1대1의 이 회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마치 비가 와서 네, 아주 가물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가 끝나면 좀 추워질 것 같죠?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대테러 전쟁으로 국민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네. TV 토론 때 뵙고, 또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준비 아닌가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하래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네, 사실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회창 총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대표. 근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 굉장히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였었죠. 어제 강유정 대변인,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즉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수석한테 요 얘기를 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 표현을 씁시다. 이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이 표현되는 건 적절치 않음을 알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과거에 이른바 이 당의 대표가 총재라고 얘기가 되던 그 시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때도 사실 굉장히 강한 이 그립감을 갖고 있었던 당대표였는데, 그럴 때 영수회담인 건데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영수회담이 아니다, 여야회담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역대 영수회담 언제 있었나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 조금 전 저희가 봤었던 김대중, 이회창,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자주 봤어요. 손학규, 정세균, 손학규, 조금 전에 본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같이 봤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좀 생각보다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1대1로 보자, 의제 명확하게 정하고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을 때 보자라는 얘기인 건데, 윤형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끝까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지 않겠어요? 쉽지 않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제안할 때도 영수회담 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여야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으면은 네.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같이 하면 될 텐데, 사람이 아니라 악수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회담이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네. 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뭐 형식은 뭐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면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쌈질만 하니까 빼고 우리끼리 대화하는 사람끼리 대화하자 뭐 이러고, 또 의제도 방미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당이 일방 독주하는 거, 국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옥죄기법이라든지 뭐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부결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독주하는 사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논의하자 했는데, 저는 뭐 웬만하면은 들어서 만나야 되고 만날 네. 거로 봐요. 장동혁 신임 대표가 1.5선 보궐선거로 돼서 사실상 초선인데 이번에 대표가 됐고 당 내부 마찰이 좀 심하잖아요. 대표 되자마자 첫 번인데 제가 보기에는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찬스거든요.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네. 장동혁 대표가 신청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해왔으니까 네.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좀 해서 물꼬를 좀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지금 장 대표가 요청을 오히려 할 판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기자들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당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의제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장 대표가 얘기했죠. 어떤 주제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제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나는 건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답답한 부분이고 함께 해결해주는 마음으로 대통령실의 제안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를 푸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그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SNS에 한 3시간쯤 전에 갑자기 한국에서 뭔가 심드라이크, 이 뭐 폭동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올렸었죠. 그런데 오해인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해 풀었는데 우리는 왜 만나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창일 교수님, 궁극적으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여야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역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지금 야당 대표가 돼서 이제 강성 대표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탄핵 반대 후보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는데, 그걸 주장해 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싸움의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 근데 뭐 우상호 정무수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나자는 얘기죠. 약간의 형식에 스스로 이제 뭐 만족한 게 없다, 불만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로 지금은 장동혁 대표도 백지성의 소수 야당인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 않으면 명분이 떨어지죠. 일단 여권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난색을 표시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건 야당 내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만나긴 만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영수회담이 됐건 여야 순회회동이 됐건 말이죠. 어쨌든 여당에서 뭔가 한두 개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요구를. 지금 법안이 다 통과됐잖아요. 뭐 상법, 노라몽법 다 통과됐고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안도 통과될 예정들인데 완전히 여권 뜻대로만 된다면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 정치라는 게 어쨌든 간에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이라도 접점을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პოლ리틱스라는 건데 네. 완전하게 만나서 적담 나누고 그야말로 1대1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야 지도부하고 같이 만나냐 1대1로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야당 대표의 면을 세워주고 그럼 명분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 탄핵 반대 윤석열 전 부부와 절연하지 않겠다라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에 대해 편성한 모양을 보이면 이게 여야 회동하고는 의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과감하게 이거는 도저히 우리 여권이 볼 때 문제가 있으나 당신들이 주장하고 또 경영계 요구가 있으니 이런 걸 연구해 봅시다. 뭐 제 요구를 받아들인다든지. 그럴 때 여야 영수회담의 의미가 있어요. 여야 지도부가 됐건 말이죠. 네.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여당이 얘기는 이제 겉으로 이제 명분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다. 그럼 제가 야당 대표라도 그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소통을 워낙 강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야당 대표의 면목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그게 실무 협상에서 오고 가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영수회담이든 여야 지도부와 함께하는 회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야당의 어떤 면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성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깐 뭔가 의제, 형식, 성과, 열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좀 보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음 기사 볼까요? 여야 지도부가 만난다면 함께할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죠. 네, 요거 말고 경향 같이 보겠습니다. 경향 볼까요? 네. 도로 내란당 다시 헌법 파괴 세력과 싸움. 대통령이 협치 띄워도 맹공 퍼붓는 정청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봅시다라고 얘기한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맹공이다라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윤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 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파괴 세력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영걸 대표님, 네. 장동혁 대표가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선뜻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이 네. 있는 거죠. 여야가 만나는 모습은 보기가 좋은데 네. 가봤자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오면은 그 분위기를 깨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그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던 세력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분하고 얘기해서 무슨 도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 정부를 표방하고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속도 조절론 얘기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같이.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마이웨이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굿캅 역할을 하는 대신에 정청래 대표가 배드캅 악역을 맡아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대통령은 나는 잘하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히질 않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강성 지지자한테 끌려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개딸이라고 했잖아요. 개딸.
개딸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보통 20대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40, 50대들 다들 남자들이라는 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이 지금도 민주당을 끌고 다니고 있고 그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고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말 립 서비스에 좀 치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칫 가야 둘러리만 쓰는 거죠.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용산 가서 A4 용지 10장 15분 동안 읽고 왔잖아요. 그거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 회담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좀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약간 독한 말만 한 게 아니라 SNS에 쓰는 글도 상당히 좀 독합니다. 세요. 뭐라고 올렸었냐 이런 걸 올렸었죠. 공개질에서. 윤석열이 돌아와서 당의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라는 거냐 내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탄핵 헌재파면 그럼 잘못된 거냐. 그럼 노상훈 수첩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찬성하는 거 이런 수첩에 찬성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5가지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직접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피로가 쌓였는데 하여튼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네,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일보 오늘 기사 장동혁호 전투 모드다라는 겁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전쟁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그게 안 되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국가 간에 이제 선전포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피하러 외교도 있고 정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당대표 취임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정치적 레토릭이긴 하겠습니다만 무슨 수로 끌어내릴까? 탄핵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도 지금 출정식이다. 이건 완전히 뭐 이제 연찬회니까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위가 너무 세요. 출정식이다, 뭐 싸운다, 죽기를 각오한다. 뭐 필사직생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그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또 그런 질문 또 하잖아요. 그 정청래 질문 대표의 그 질문 5개는 그 뭐 답변을 받기 위해서 했겠어요. 내란 계엄 탄핵 프레임을 계속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뭐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저런 질문도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어쨌든 너희들 정당은 내란 정당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싸움의 명분을 가지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아까 우리 윤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합, 매듭합 말씀하셨는데 전 지금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뭐 조율돼가지고 국합, 매듭합에서 역할 나누자라는 게 암묵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전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 속도 조절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여권 내 뭐 요즘 보니까 명청 대전이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도 좀 이상하다. 뭐가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도 왜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가 얼마 시작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나 야 대표들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발언에서도 그렇고 정치를 복원시켜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를 갖다 실종시킬 겁니까? 네. 여야 대표가 모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치를 복원해야지 언제까지 실종 상태로 놔둘 거냐라는 뼈 있는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네. 이 정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실종된 정치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보신 분 제보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아침 앤피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나경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 나왔느냐?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이 벌어질 것 같다. 추미애 위원장 상대로 야당 간사, 국민의힘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장에서 전격 공개가 됐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법사위의 간사로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듣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당이 그래도 어떻게 5선의 원내대표 진인분이 간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틀을 깨는 시작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체계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간곡히 요청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법사위원장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그런데 원래 장동혁 의원이 지금 간사였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사실상 대표를 하면서 간사역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사가 교체되면서 나경원 의원으로 5선의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 추미애 위원장의 경우는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했었던 상당히 중진이죠. 5선, 6선의 중진들 둘 다 판사 출신이다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추미애, 나경원, 아까 저희가 살짝 뭐 전쟁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사위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두 분이 투쟁성은 뭐 대단하잖아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명이 잔다르크 해서 추다르크잖아요. 네. 가끔 이제 자기 집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적과 피하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과거에 야당 때 문 걸어 잠그고 자기 당 의원들도 못 오게 하고 회의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강성이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도 법무부 장관한테 극한 어떻게 보면 대립으로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을 했을 정도로 투쟁력이 강한 분이고, 나경원 의원은 2019년에 패스트트랙 통과할 때 그때 빠루 들고 의원총회 회장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별명이 나빠루예요, 빠루. 네, 경호팀이 그 문 잠그고 있는 거 열으려고 빠루로 열으려고 네. 하는데 그거를 다른 의원이 뺏어온 거를 들고 나타났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빠루가 바로 나올 정도로 투쟁성이 강하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보통 간사는 재선 의원 정도가 하는데 5선인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굉장한 뭐 불꽃 튀는 경쟁, 전쟁이 예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분의 또 꿈도 굉장히 커요. 여러 가지 자리만 생기면 출마를 많이 합니다. 아마 내년에 두 분 다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내년 6월까지의 이 연장선을 쭉 말씀을 주셨어요.
강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아유 법사위 보통 아니겠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연은 아마도 내년 6월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추미애 상대 나경원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먼저 김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로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 김용민 의원 내란 정당다운 조치다. 수사 대상인데 적절한가요? 최대한 대화 자격을 갖추고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냥 지금 간사로 임명만 정해지기만 한 건데 내정만 된 건데 벌써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가 아닌 의원들까지도 같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창일 교수님, 법사위에서 전쟁도 전쟁입니다만 법사위 발 당대당 전쟁은 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당대표급들이거든요. 법사위원장 간사입니다만. 그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할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때 황교안 체제였는데 자유한국당. 추미애 의원 말할 것도 없고 두 분 다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또 여성이기도 하고 뭐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당대표도 강성이고 강대강이고 또 이게 국회를 거의 이끄는 뭐 이른바 우리가 상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위원장과 간사가 이게 저렇게 강대강의 구조로 참 걱정돼요. 특히 저 이제 법사위는 다른 것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주무 상임위거든요. 네. 한 채 양보가 없을 것 같아요. 양보가 없어도 결국 이제 의석수로 가긴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이제 의원들이 저분들도 강성 의원들이에요. 김영민 의원도 아주 검찰 개혁의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 많이 이제 기여를 했던 의원이기도 한데 미리 이제 선제 이제 자꾸 기선을 제압하려 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나 의원이 뭐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정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분들 보니까 뭐 조금이나마 접점을 찾아갈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밀린다고 생각할 것이고 향후 자신의 그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에 불리하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정치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뭔가 좀 합의를 모색해가고 중도적인 인사가 자꾸 뭔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 위치를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강성인 사람들만 대통령도 되고 자꾸 이렇게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해 가니까 자꾸 강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그렇게 해야 당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김문수 후보도 강성이었습니다만 보다 더 강성인 장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정치가 이번 전반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과도하게 강성으로 가는 이 악순환을 누군가 끊어주는 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얘기가 좀 딴 데로 왔는데 아무튼 저분 대단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얘기가 딴 데로 갔다고 하셨습니다만 또 우문현답이신 거죠. 네. 지금 다들 강성과 강성만 살아남는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다들 강성을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법사위도 사실상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쟁 없는 정치의 복원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